박 회장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많이 참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제가 보기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시상을 했지만은 자랑스러운 방산인을 선발을 해서 시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방산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선정을 해가지고 정책 토론을 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금 시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학회장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8년 넘게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이 자랑스러운 방산인상을 시상을 하는, 그 당시에 기억하겠지만은 우리 방산업계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모함도 받고 비리라고 뭐 욕도 먹고 집에 가서도 참 얼굴 내밀기 힘들 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제로 이 방산 분야에서 얼마나 숨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오늘날 몇 년 안 됐지만은 방산 수출을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육성이 됐는데, 이래 됐는데 또 잘하신 분들은 발굴을 해가지고 상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8회째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특별 공로상은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뭐 그동안에 다른 위원장님들도 계셨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이 방산 분야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간담회도 열고, 심지어는 청원에 내려가서 직접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순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앞번은 역시 지체상금 해결이 아닌가. 이것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지체상금 문제에 물꼬를 텄다 하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업적을 세우신 거고,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회하고 한국생산성본부하고 공동으로 방위산업 최고위 과정을 지금 3기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직접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거기서도 또 의견 수렴도 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으셔서 왜 정치인한테 상을 주느냐라고 일부 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상관없다. 특별 공로상은 뭔가 공로를 세운 분한테 이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small gift for a big job. 빅 잡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상 드린 거는 조그만 선물에 불과한 건데, 사실 또 그렇게 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앞으로는 열정적으로 우리 방산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십사 하는 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이 상을 드리게 되고, 아마 잠시 후에 이제 환영사를 하실 텐데 이때 다짐의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랑스러운 방산인상에는 방산 특별 공로상하고 방산 기술상, 방산 학술상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시상을 하는데, 금년에는 학술상은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 기술상은 3명이 추천됐는데, 심사한 결과 방금 시상한 것처럼 LIG 넥스원의 김지찬 대표님하고 자원기술전공의 오병호 대표님하고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돼서 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지찬 대표님은 금년에 아주 상복이 터진 것 같아요. 더 잘하라는 그런 걸 텐데, 실제로 우리 김 대표님은 이 방산계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전문가고, 또 근래에는 특별히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중소업체들하고 이렇게 상생하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높이 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병호 대표께서는 창원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지역에서 중소기업 협회를 만들어서 직접 회장이 돼가지고 본인 회사는 물론이고 또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 그런 점들이 고려가 돼가지고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축하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의의는 현안 이슈 중에 뭘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방산 정책 포럼을 하는 건데, 오늘은 포럼을 하기에 앞서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김영호 전 왕진의 상금 부회장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지만은 이 획득 체계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 이 체계 자체 문제가 있으면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전체적인 무기 체계 수명주기, 초창기에는 수명주기 상관없이 뭐 처음에 구매하는 데만 역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LIG 넥슨에서 발표하시고 또 5분이 토론을 하면서 뭔가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런 정책 포럼 시간을 갖는데, 뭔가 좀 그럴듯한 아웃풋이 나오려면은 또 좌장을 잘 모셔야 되는데, 조선일보 문설위원이시고 방산 민간으로서는 제일 최고의 전문가인데 우리 저 위원장이 빼고 유명한 문설위원께서 아주 좋은 결론을 나중에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 또 정책 포럼을 통해서 아주 유익하고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안규배 위원장님 공동으로 이렇게 개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시상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왜 정치인한테 주냐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금방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상이 가장 가볍고 그냥 그런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감론을박을 했던 거 보니까 상당히 권위 있고 아주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속담에 에버라드 프렌드 노바디 프렌드, 만인의 친구는 그 누구 친구도 아니다. 친구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방산과 또 방산 학회와는 굉장히 친밀하고 차별적인 이런 단체와 교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좀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우리 유일무이한 방산이 학회에 항상 이 피스메이커, 뭐든지 이렇게 해피메이커로, 스마일메이커로 하시는 우리 최우석 회장님이 항상 중심 축에 중간에 계시니까 그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학회가 항상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또 역사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계절적으로는 삼남산 모든 만물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실 계절인데, 방산학회와 또 방산인들도 이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학회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그동안 28년은 30년 동안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방위산업계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제안을 하고 또 학회 커넥션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이어진 것은 우리 방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적 평가 속에서 성장해오고 우리 학회가 그 땅으로서의 학회라는 나무에 물을 주고 홀로서 걸음을 주고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산협회가 세계 7위 수출국, 6위 수출국, 최첨단 M1 소총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최첨단 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 학회에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제공이 있었고, 또 여러 어찌 보면 그 점점든 모든 것을 점을 선을 잇고 선을 면을 잇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학회가 해줬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산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서로 알게 되고 친구로 갖게 되고 거기서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렇게 발전되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국방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여 다른 생명으로 하더라도 이 방산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의 맥박을 뛰면서 고동심을 보고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부 전력장관리실장 김윤석입니다. 제가 오늘 장관 식사를 대신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긴 했는데 자리에 참석을 하고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실무자일 때 사무관, 음악 서기관 되는 무렵에 그때 같은 국에서 과장님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박 회장님 하고 우리 전 병무청장님 김영호 장군님 또 우리 키스트의 김용환 단장님이 그때 바로 옆에 과장님으로서 그때 잘 모르고 어떨떨했던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실장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학회도 그렇고 방산업체와도 많은 협조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 회장님하고 우리 안규백 국방위원장님은 굉장히 특별한 원고도 없이 아주 유청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장관님 축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신장을 빠뜨리지 않고 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유일의 방위사업 관련 학술단체로서 자주국방에 디딤돌이 되어온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창립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과 방위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규백 국방위원장님과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자랑스러운 방산인상을 수상하신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김지찬 에라이즌 엑선 대표님, 오병후 창원 기술전공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미래에 대비한 강군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여 전방위 안보 위협과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위산업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신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방위산업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산업체 대표분들을 직접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방산 관계자와의 소통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안규백 국방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기원,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방부 장관 정경태 이상입니다. 예, 정원시 부시장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허승무 시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홍보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방위산업학회 창립 28주년 기념 제8회 자랑스러운 방산 시상식 및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국방위원장님 오셔도 가셨고요. 김윤석 국방부 제2격자관실장님, 기조연설하신 김영우 전 한국방위산업총회장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랑스러운 수상을 하신 안규백 위원장님, 김지찬 에라이즌 엑선 대표님, 특히 우리 오병호 창원기술전공 대표님께서는 창원 방산 중소기업 협의 회장도 맡으시고 또한
강소기업 회장도 맡으시고 우리 창원의 방사안에 있어서는 가장 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 91년도 설립 이래로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방위산업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학회 활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도시입니다. 기계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방위산업체가 소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허승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는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위산업체 약 20개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시장 개척단이 갔습니다. 가서 약 140억 원을 계약을 하는 소기 성과를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더욱 이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의 방위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방위산업학회나 우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많은 좀 도움을 주시면은 최근에 어떤 일본과의 어떤 소재 보급 장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창원을 나아가서 대한민국 어떤 방위산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창원시를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방위산업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방산학회 28주년 축하해야 되겠죠. 특히 오늘 가셨습니다만 국방위원장님 포함해서 임차장 오병우 대표님 좀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방산 학회장님께서 오늘 정책 포럼에 기조 연설이라고 하긴 조금 10분 동안에 하여튼 뭘 좀 하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저한테 방향을 주신 게 4차 산업과 방산에 관한 큰 틀에서 담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짧은 시간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한 6년 동안 그 방진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한 2% 모자라는 그 부분을 우리 오늘 뭐 다 같이 안 계신데 실장님, 특히 여기 은혜 계신 우리 후배님들에게 호소한 읍소회장으로 이 시간을 제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를 사실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12월 12일 날 합참 전력기획부의 워크샵 때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좀 일부를 발췌했고요. 두 번째 거는 사실 오늘 오후에 이 실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간단하게 서로만 얘기를 하고 주제 발표에서 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난해 ROC를 적용한 핵핵심의 핵심이라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10분 동안에 문제 제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90년, 91년도 율곡 집행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때부터 방산에 나름대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진에 와서 13년에 제가 방진에 몸을 닿기 시작해서 이 분야에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한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에
방전에서 국방연구원 이희갑 교수팀에게 그 영역을 줬던 그래서 연말에 공군회관에서 심포지움 할 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의 뒷부분, 그분이 연구했던 자료를 제가 이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심포지움 때 200부를 발간했을 때 나눠줬던 기억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상근회장 부임하고 나서 사실 이 진화적 ROC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사업분과 심의나 방치에 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17년 1월 3일 날 제가 전 장관님께 이러이러한 내용을 그래서 제가 그 국방과기술 1호로에 글을 써서 6페이지짜리 글을 실었는데 이걸 카피해가지고 장관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확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본부, ADD 이렇게 그 주요 직계 65명에게 1월 3일 날 연합장과 함께 제가 이 책하고 함께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꽤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합참에서 계속 토의를 하게 되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규정도 많이 개정을 하고 급기야는 작년 국정감사 때 차기 전술 교량 사례가 국정감사 때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꽤나 그때 질책을 많이 좀 했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난 8월달에 김정배 의원님 주최로 해서 진화적 국방 R&D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도 열리고 지난 월요일날 또 백특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좀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언론에 그 레이저 대공 무기를 진화적 개발 전략 개념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 모자란 게 뭐냐? 이때 많은 제도 개선도 하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정명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론적인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개념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책자 있으니까 보시고요. 미국의 진화적 획득제도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우리 한국 진화적 획득제도도 지금 이제 거의 유사한데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해군 무기 체계는 비교적 진화적 개념으로 배치 개념에서 잘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육군의 성공 사례로 ATCS를 들은 것은 2004년도에 제가 그 8사단에서 1년간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해서 1년 동안 몸서리를 쳤습니다. 운영 시험을 주관하고 사단장을 마치고 육군본부의 부장으로 가서 해보니까 25건의 결함이 생겨서 2번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못 가는 거죠. 아무도 사업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참모사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걸 육군 정책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이 모두 감옥 간다는 각오를 하십사. 도답해보자. 그래서 하루 종일 정책회의 25건을 조건부 동의로 보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전력화를 해서 1차 성능 개량, 2차 성능 개량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투형 작업을 받아서 만약 그때 사업이 못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끔찍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제가 상근부회장을 했으면 TRCN이나 HTC 사업도 좀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어렵게 갔죠. TRCN 지금 아쉬운 게 뭡니까? 시기를 놓쳐서 진보가 됐거든요. 빨리 보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을 텐데 나는 아쉬워. HTC 사업 13년에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 훈련을 못했습니다. 5년 동안 훈련 못한 그거는 버려지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10회 사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차기 전술교량이나 중장에서 성방탄, 기호 지금 뭐 복합비용은 물론 성공이 됐지만 기호 사업이 나오는 데가 23년 걸렸습니다. 제가 대입 때 시제품을 창원에 갔다 왔거든요. 23년 걸리죠. 그 외에도 LIG에 계시지만 장거리 레이더 사업 이런 그 사업들이 정말 저는 사고이 방치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획득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예를 많이 들겠죠. 미국은 LRIP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F-35 개발할 때 여러분이 아마 사례를 다 아실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은 워낙 우리하고 격차가 있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개발 사례를 제가 얘기를 방치해서 했습니다. 이 아이언돔 개발 사례는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저거 3년 만에 70% 도달하니까 야간에 배치하고 2년 동안 성능 개량에서 95% 도달했거든요. 우리는 못합니까? 왜?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지금 계속 저는 나름대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도 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 6월 달에 제나적 ROC로 결정한다. 훈련도 바뀌었고요. 또 수련 범위도 확대한다. 시행규칙도 바뀌고 업적인 수렴하자는 시행령 개정도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죠. 그럼 앞으로 이런 그 전력 소열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 ROC를 단계화하고 한디장 ROC 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고 소유금융 시스템 개선하고 이런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능 개량 문제도 이런 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방위사업법이나 훈련이나 사업관리 규정에 실제 지금 기라적 획득을 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 기준이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안 되거든요. 이게 2%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차기분단 GAB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기분단 GAB가 2년 전에 ADD에서 개발을 완료해서 DT가 끝났습니다. 2월 달에. 감사를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1년 반 하고서 지금 또 추진거리고 있습니다. 그 뭐 내용을 얘기하면 사실 ROC 조금 미달한 부분이 있지만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저건 진즉 재작년에 사업 갔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어느 업체 특혜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ADD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전에서는 가장 시급합니다.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육군이 지금 저 방에 볼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눈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이 꼬인 매듭을 푸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난 5일날도 김종대 의원님 청와대 방산 비서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풀 것이냐. 이 1번 주제에 대한 소결론은 한 손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0%짜리 무기 기다리면은 시간은 하지만 안 나옵니다. 80%, 90%짜리도 야전에 전력화를 우리는 전력화할 수가 없잖아요. 각군에서 전력화를 안 하죠.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합참의 주도하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합참에 가서 심의하들 호소를 했습니다. 2024 중기계획에
제가 ATCS 예를 들어서 ATC 제가 제일 잘하니까 이걸 눕혀라. 이렇게 눕히면은 5년에 할 거를 7년으로 늦추고 여기 예산 넘어가지고 3-4개월 끝나면은 우선 소량 만들어줘라. 아까 엘리베이터 제도처럼. 그래가지고 야전에서 운영하면서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작품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과정 없이 어떻게 무기체계 와인샷에 완벽하게 나옵니까? 우리는 마치 와인샷에 완벽한 걸 만들어내라는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좀 많이 됐지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 아까 얘기한 차기 UAB 같은 경우 좀 매듭을 풀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려면 다시 오랬어요. 시장님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터키는 지금 엔진까지 국산화해가지고 UAB 만들었더라고요. 그제 여러분. ADD 국장 혼자 이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분위 때 작년 12월 달에 거론을 했죠. 그런데도 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 밖의 일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이거 빨리 보내야 될 그런 과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적 대화를 하면은 기술 진보화 문제나 덕기적인 변화, 예산이 우선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그리고 국산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유리합니다. 지금 국산화 안 되고 어제 뭐 언론에 많이 왔더만 오늘 왔던가요? F-35 정비 문제 이런 것들 앞으로 정비비가 늘어나도 예산이 늘어나도 전부 해외로 지금 정비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뒤에 아마 총수명주기 관리 비용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게 합참회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2024는 끝났으니까 21, 25 중기계획 소요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합참 국방부가 좀 검토 한두 개라도 소요 조정을 좀 하면서 없애라는 게 아니고 좀 높이를 낮춰서 예산을 길게 깔고 예산 연출해서 3-4개월 끝나면 바로 소량을 만들어서 야전에 배치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뭐 정책 포럼하고 주자고 안 만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진화적 ROC 부분에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총수명주기 관리 체계에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84년도에 ILS라는 논문을 미 해군대학원에서 김태규 장관 둘이 써가지고 와서 우리 ILS가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중구 장군이 군수국장하면서 총수명주기 관리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2008년도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제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사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20 내지 40% 비중밖에 안 되는 획득변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60 내지 80% 이게 도표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 뒤에 건 의사결정할 때 지금 고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로지스틱스라는 이 우리가 용어를 선진국은 소요제기부터 폐기까지입니다. 전쟁 지속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지스틱스 군수국 그래가지고 딱 운영유지 그때 정비하는 거 이것만 운영유지라고 이자님 잘 아시잖아요. 시장님. 그래서 이 총수명주기 관리 이 문제가 차관실 직속을 해서 만들려고 28년 시도하다가 지금 좌절됐는데 정말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서 오후 이 다음에 발표할 때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을 토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들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LIG 넥스원에서 국방 군수면을 담당하고 있는 정시현입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학회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테마의 내용은 2018년 6월 5일부터 2019년 6월 5일까지 만 9개월 동안 국방부 군수군 수동지휘 관리과에서 발주한 국방부 정책연구 과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내용 국방개혁 2.0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구성은, 발표의 구성은 좀 용이하게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순서는 SSP가 무엇인가, 그리고 4장 한국군 SSP 적용 및 관리 방안, 5장 미군 협력을 통한 총수무기 전략에 대해서 순으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SSP는 현재 개념이 이렇습니다. 획득과 운영기 관계를 통합한 체계적인 절차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수명주기 동안 관리하는 계획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구음절로 수명주기 관리 계획서로 명명했습니다. 영문으로는 Life Cycle Sustainment Plan이라고, 약어로는 LCSP라고 미국 DOD에서 공식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은 무기체계 소유체계 획득 운용유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경제적인 운용 유지비로 무기체계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미국 DOD, 미 국방부 DOD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획득과 운용유지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를 보시면 총수무기 체계 관리 TLCS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보시면 전 무기체계 총수무기 단계에서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TLCS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말에 2009년도에는 현재 국방 획득 개혁의 일환으로 획득 중심에서 운용유지 중심으로 확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운용유지 중심인 수명주기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군 SSP 개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방부는 2009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빠르게 SSP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 중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 지상으로 2018년 10월 4일 날 전무기 체계 및 주요 장비에서 모두 작성하라고 각군본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0일 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시에 전무기 체계 및 장비의 수명주의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국회 국방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한국군 SSP 추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예, 수명주기 단계별 시범 사업을 적용했습니다. 4년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회 공급 각각 1종씩 무기 체계를 선정하여서 SSP 시범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탐색 개발 단계에서 무인지상감시센터, 해군에는 해상감시센터 2, 운용기 단계에서는 공군의 FA50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1단계와 2단계로 확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보시면, 좌측 박스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100종의 LCSP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결산한 결과 50종의 무기체계를 육해공군본부 다 완수한 걸로 식별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2단계를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신규 무기를 구매하거나 국내 연구개발하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LCSP 작성 의무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무기체계 SSP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예, 2009년에 작성된 MQ-8 파이어 스카웃입니다. 이것은 미 해군에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 무인 회전익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SSP 분야 비율이 있습니다. SSP 분야는 크게 양의 추액이 있습니다. 한 개는 획득 분야의 내용이고 한쪽은 운용유지 중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획득 분야의 내용이 약 20%, 운용유지 분야가 80%, 약 4배 가까이 군수 및 운용유지 내용이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F-35 라이트닝 2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도표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획득 분야가 한 30%, 운용유지 분야가 약 70%, 한 2.5배 분량의 전력 운용유지 내용이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LCSP 내용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획득도 중요하지만 운용유지 단계 쪽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SSP 적용기 관리 방안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이 LCSP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LCSP 개발하게 된 큰 컨셉은 개념은 무엇이냐면 수명주기순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8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좌측에 5개의 동그라미가 획득 단계에 작성할 장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3개의 동그라미는 운영유지 단계에 작성할 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운영유지 관리, 평가 관리, 군수 지원 관리, 특별 관심 사항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획득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주관을 해서 농개발 주관기관과 함께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스카이블루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내용들은 기존에는 수명주기 비용을 관리하는 항목들이 없었습니다. 이 획득 단계에서 수명주기 비용에 관련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심 사항 관리에 부품 단종 관리와 부품 국산화 관리를 획득 단계 때 식별해서 그것을 운영진 전력과 동시에 운영진 단계 쪽에 수요분으로 승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운영유지와 폐기 단계입니다.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정비와 수리 부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비 관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장비 관리, 정비 관리, 수리 부속 관리 3축으로 가는 것으로 운영유지 단계에 작성하는 것으로 장정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명주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수명주기 혁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신설한다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조직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는 군수명주기 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군본부에는 총수명주기 관리부가 있습니다. 이 부서를 충실히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는 현재 전력장 관리실에 예하에 군수권 수명주기 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군수권 수명주기 관리과에서 총수명주기 관리, 혁신 관리라든지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군본부 예하에 군수참모부가 있습니다. 군수참모부 예하에 총수명주기 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총수과에서 운영유지 관리라든지 가동률 유지하는 과업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하에는 민간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민군 협력을 통한 총수명주기 관리 전략입니다. 예, 민군 협력을 통한 총수명주기 관리 전략은 운영지 단계에서의 분산 협의체를 가동시키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을 보시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1번과 2번과 3번은 획득 단계에서 왕성하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획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획득 단계에서 의사결정 회의체, 의사결정 협의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력화되면서 운영지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군과 산의 의사결정 회의체가 미진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분산 협의체를 가동을 시키다라는 것을 개념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사례 공수를 보시면 수명주기 관리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패널로 보실 분인데요. 해군의 정비 창대왕께서 신승미 제도께서 2017년 8월달에 군과 산 수명주기 워킹 그룹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해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장비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군과 산이 협력하는 구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명주기 관리 규정안을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함과 제언입니다. 예, 결함입니다. 총 수명주기 관리에 완성된 계획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군 마침의 LCS는 경제적인 운영유지로 전투 미태들을 극대화하는 관리도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지 단계에서는 분산협의체를 통해서 무기체계 운영유지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육해본부는 수명주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유지비에 관리된 것을 과업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 방위사업체는 방위사업체 즉 군수지원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군수지원업체는 PBL 등을 통해서 외정비를 수행하고 LCS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분산협의체를 꾸려서 경제적인 운영유지로 이 체계 운영공배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언입니다. 예, 조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그 총수군주의 관리에 관련된 부서들이 잘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된 부서에 조직을 보강하여서 PSM에 관련된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 PSM에 관련된 임무는 2016년도 때 카이다에서 정책 연구 과제로 수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획득 단계에서 무기 체계를 관리하는 건 PM이 합니다. 즉 사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유지 단계에 들어가면 그 사업 관리자가 수면 위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PSM을 왕성하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도 이 PSM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2016년도에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면 위에 올려서 PSM의 임무를 총수에 관련된 부서에 임무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마련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국방 전력 발전 업무 훈련과 방위산 관리 규정, 수용주기 관리 규정의 개제정을 통해서 이것을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획득과 운용지 연계의 마지막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유영호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방산학회 창립 28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또 그런 자리에서 사회를 맡을 기회를 주신 우리 최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찌 하다 보니 이번 주에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 국회에서 열리는 방산 세미나에 이제 사회를 맡게 됐는데 제가 아마 요즘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와서 공부 좀 하라고 계속 불러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세미나도 아주 유익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사회에 제일 중요한 임무는 이 시간을 엄수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계획이 4시 반까지로 돼 있어 3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패널이 총 5분인데 원래는 제가 7, 8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 감안하면 각 5분 정도씩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순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늘 훌륭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진은 수석은 LIG에서 군수 분야만 20년 넘게 봉사하신 전문가시고 국방부의 민간 연구위원, 군사의 IRS 자문위원 대외 활동과 활발하게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발표해 주신 정 수석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패널 5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국방부의 군수품 수명주기 관리과장을 맡고 계신 문희영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정수석에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해군의 전기창장을 맡고 계신 신승민 전무입니다. 그리고 방산학회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고 출연하고 계신 분이 우리 최기일 교수님. 따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호원대 오경원 교수님. 그리고 끝으로 LIG 랩스원의 유재욱 팀장님. 먼저 우리 호원대 오경원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이슈를 만들도록 정기는 팀장님께서 군과 산의 협력체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군산입니다. 이제 호원대학도 군산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를 좀 많이 배려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군산 협력체에 대한 총수 관리는 언제든지 항상 많이 연구도 있고 그 관련 조직의 이 어떤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는 게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토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항공 MRO에 대한 그 시장의 그런 박람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넓은 그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우리 국내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한 참석인은 한 5,000명 되고 부수가 200개가 넘는 그런 부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MRO 외치지만 정작 그 MRO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는 우리
국내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군 쪽이 좀 저에게 이제 관심이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물론 항공 F-35나 뭐 이런 쪽에도 MRO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는 함정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지금 그 동남권 해역에서 주로 이제 MRO를 이렇게 육성하고 또 정비 시설을 하고 있는 또 이제 작전사가 이제 동남권 해역의 경남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산업을 메카고 또 방위 산업을 메카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방위 산업을 집중적으로 잘 육성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네이비라는 그 해군의 이제 본격적인 미래 비전을 밝혔을 때 제2 작전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2작전사가 이제 과연 어디가 국내에 적합할지를 본다면 미래의 잠재적인 어떤 위협 세력으로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고 서해권을 좀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우리 군산 협의체가 나왔던 것처럼 그 지리적인 가장 강점이 강한 군산의 제2작전사가 어느 정도는 기틀이 되고 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 군 특히 이제 함정 MRO라고 하는 부분이 군산 현대중공업 그 부지 주변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항공 MRO는 항상 이슈를 타다 보니까 그 시장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한 80조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함정 MRO, 함정만 가지고 있는 MRO 시장도 전 세계 한 60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계속 항공 쪽만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국내 해외와 다른 국내 MRO 모델은 항공과 함정을 이렇게 서로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할 때 가장 큰 시너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저는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은 항공과 함정 MRO 시장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는 호주, 미국,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해군들이 와서 함정 정비를 실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다국적기도 와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을 만큼 MRO 시장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이런 산업이고 또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용 예비역 중장님께서 진화적 ROC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에 대해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우리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진화적 ROC는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화적 ROC의 발전을 위해서 궁극에는 MRO라고 하는 이 전력 운용 유지가 지속적으로 발전, 정비 기술 개발이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피드백상으로 전력 유지 단계에 재반영이 될 때 이게 진화적 ROC가 더 진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RO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항공만 바라보시지 말고 이제 항공, 함정도 같이 바라보시면서 특히 이제 창원시의 방산산업과 더불어서 전국의 그런 방산산업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다녀오셔서 생생한 경험들을 말씀해 주셔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LIG 유 팀장님께서는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신무 팀장으로 이제 경험과 경험을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정진현 수석연구원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금방 국방부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그러면서 군수 MRO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획득과 운용 유지 단계의 연계성이 잘 안 되고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직 구조상의 획득 쪽의 사업은 주관이 방사청이고 그다음에 운용 유지 단계에 넘어와서는 수립분으로 이제 주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 텀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연계성이 좀 다소 미흡하게 좀 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갈수록 운영 유지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해서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연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명주기 관리의 시행 시점이 바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10여 년 전부터 총 수명주기 체계관리 TCSM 개념이 도입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시행된 게 정말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분산 협력해서 잘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 운영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개발된 장비가 이제 최초로 운영 유지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 그 운영 유지비 등의 이제 예산 반영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예산 반영이 그 연계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릴 때도 있고 이제 중기계획에 태워서 할 때부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군도 전력 공백이 생기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업체도 그 군을 서포트해서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돼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명주기 관리를 위한 정책, 제도, 법령 등이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 과제를 하면서도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책, 제도, 법령 개정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수명주기 관리계획서 아까 보셨다시피 작성 방안이라든지 예산 반영 절차라든지 전담 조직 인원에 대한 그 조직 구성 등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획득과 운영유지 단계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전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국방부 산하에 군수품 수명주기과가 있고 각군의 총수명주기관리과가 있지만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직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획득 주관기관인 방사청과 운영유지 주관기관인 각군의 이원화된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보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군에 적합한 운영유지 모델을 발굴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의 장비와 수정을 고려해서 군직과 외주를 병행한다든지 최근에 많이 PBL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PBL 도입 방법 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 및 함정 탑재 장비가 워낙 폭파로 돼 있고 함정별로 이제 특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 그런 함정 MRO에 대한 적합한 모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지략형으로 장비 특성을 고려해서 항공 MRO라든지 적절한 PBL 방법 등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은 작전 운용상의 핵심이고 기묘한 장비 중심으로 MRO를 수행을 하고 정비를 수행하고 나머지 이제 참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시설을 활용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예산도 절감되고 서로 인군 분산 협력해서 잘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요즘 방산 홍보대사처럼 활동하고 계신 우리 최기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죠. 네, 저는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이슈 사항과 연계해서 근본 제시된 LCSP, 한국형 총수명주기 관리 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228개 국가 중에 자국의 소총과 탄약 그리고 전차와 함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무기 체계를 직접 생산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 중 이 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폭자는 또 하이테크 시대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밀리테크라고 하는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밀리테크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앞으로 이제 기술력이 국방력을 대변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무기 체계들이 앞으로 출현을 합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그동안 우리가 상상 속에만 갖고 있었던 그런 무기 체계들이 앞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무기 체계의 또 새로운 그 플랫폼을 함께 제시가 되어야지만 이 무기 체계에 맞는 무기 어떤 구매 단계나 또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해당 무기 체계의 총수명주기 관점 하에서의 어떤 메인터넌스 측면의 운영 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근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성과와 그리고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화두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이르러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냉전 시대가 종료되면서 탈냉전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탈냉전화를 통해서 해외 선진국가의 여러 방산 기업들이 대형화와 통합화 추세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도 2015년에 국내 최대 방산 그룹인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간에 방산 빅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대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2015년부터 국내 방산업계도 이러한 대형화와 통합화 추세에 맞춰 대형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화를 통해서 국내 방산업체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두 번째 이슈 사항인 방산 수출. 이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국내의 방산 시장은 내수 시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해외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국내 방산업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주요한 숙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민군협업입니다. 이 민군협업은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개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초연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유비쿼터스다 또는 통섭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또 최근에 이러한 어떤 융복합의 개념들이 결국 초연결로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디펜스 파트의 이러한 국방의 영역과 일반 커머셜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간 시장의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인데, 향후에 이런 민군 협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방산업계는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군산협의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군산복합체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 이러한 민군 협업과 그다음에 군산협의체라고 하는 어떤 거버넌스,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지만 비로소 어떤 시너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방산업계에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을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으면, 방위사업의 근간이 되는 방위사업법을 보면 방위사업법 제2조에 기본 이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 이념에서는 세 가지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최근 한 수년 동안 방산 비리로 홍역을 앓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방산 비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방위사업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되었고요. 두 번째 기본 이념이 전문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DAU라고 하는 국방획득대학, 그리고 다이완법이라고 하는 국방획득 인력 전문 자격법이 있는데, 국내에 관련된 국방대학교나 그 다음에 방위사업 분야에 보직을 하고 있는 획득 전문 분야의 현역분들이나 또는 방위사업청의 공무원분들이 최근에 이제 전문성에 대한 어떤 방위사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러한 스페시픽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또 최근에 화두로 제시가 됐었고, 앞으로 오늘 근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국내 방산업계에 굉장히 중요시 될 저는 이제 핵심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 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이념,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 LCSP, 한국형 총수명주기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이 무기 체계를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화두가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제시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LCSP에 대한 연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 2009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 획득 업무 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이제 EVMS, 사업 성과 관리 분석, 그다음에 카이브라고 하는 목표 비용 관리 제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PBL, 퍼포먼스 베이스드 로지스틱스라고 하여 이제 군수의 핵심적인 최근에 우리 국방부 군수품 총수명 관리과에서도 지금 핵심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PBL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결국은 이는 과학적 획득 사업 관리 기법을 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조차도 2000년대 이전까지는 하나의 무기 체계를 획득할 때 그 무기 체계의 구매 가격에만 너무 매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최첨단의 전투기나 또는 함정을 획득할 단계에 구매 비용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더 나아가서는 30년, 40년 무기체를 운영하다가 결국은 이 메인터너스 측면에서 운영 유지 비용이 그 무기체계 획득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를 하게 됐고 그 미군의 이러한 어떤 관련된 연구와 그다음에 또 제도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진화적 획득 개념이나 또는 LCSP라고 하는 총수명 주기 관리 계획으로서 그 개념이 바통이 이어져 왔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계속 좀 유용한 그 기자님의 눈치가 보이는데 네, 드리고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우리 해군의 신승mit 해군 정비청장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2016년에 해군본부 총수명 주기 관리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LCSP라는 용어를 처음 받고 그걸 작성하기 위한 매뉴얼을 많은 두꺼운 책을 봤었는데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걸 누가 이걸 다 채워놨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이런 큰 결과물이 산출물이 나왔고 또 거기에 또 영광스럽게 패널로 참가하게 돼서 저의 나름대로 의의가 또 많이 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의의가 깊은 거는 이 ILS가 우리 이 군에 어떻게 도입이 됐나 했는데 오늘 그 상징인을 제가 이 앞에서 보게 돼서 김용훈 고문스럽게 그런 걸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비창이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획득돼서 전력화되어서 군의 이제 사용자 손에 넘어온 이후의 모든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우리 해군 정비창은 운영자하고 직접 맞부딪히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 이 장비를 어떻게 성능을 개선, 개량시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운영자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각종 ILS-MT 회의에 한 4년 전부터 열심히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획득된 이후에 우리 정비창이 넘어와서 정비 유지하는데 너무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습득한 그런 정비 데이터 그리고 승조원들 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각종 무기체계나 장비 획득, 함정 건조 사업하는 ILS 관련된 회의에 계속 가면서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FFG급 전투함을 봤을 때 그 전투 체계가 국산화된 전투 체계인데 이미 정비 장비가 저희 정비창에 전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 장비가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한계점은 이 ILS-P가 획득된 이후에 이제 최적화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LCSP는 앞에 다 말씀하셨지만 획득 단계에서 운영 단계까지 그리고 도태시킬 때까지 쭉 연계선상이 있다는 그
의미 하나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근데 이 중요한 문서가 또 IRS 관련 IRSP처럼 사문화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부 훈련이나 각종 법령 체계들이 이 LCSP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서 부처에서도 LCSP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화자 가로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성능 계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바로 뭐 예산 반영이라든지 성능 계량하는 그 시기가 되면 즉각 예산 사업화돼서 이게 그 계획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서에 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국내 개발한 무기체계는 문제가 없는데 해외 도입되는 무기체계들이 해외에는 많습니다. 물론 타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도입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이 LCSP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 단계에서 해외에 한번 정비 나가려 하면 최소 2년 전에 계약을 해야 되고 나가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하는 게 비용도 1억, 2억, 억 단위 돈이 그 단위품 하나 정비하는데 여러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체계들에 대해서도 당당히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해서 계획서도 됐으면 좋겠고, 요 LCSP가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포착되면 안 되고 중간에 개정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술 발전이라든지 주변 그런 정세들이나 우리 그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환경들이 바뀌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주기로 분명히 한 번씩은 개정 작업을 해야 되고 그 개정 작업에 대한 검증 절차가 또 국방부 내에서 제3자가 그걸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바람은 요 LCSP를 중심으로 해서 군과 그리고 방산업체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연구기관이 상위일치가 돼서 아까 MRO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무기체계를 신뢰성을 높이고 수명주기 동안 원회를 잘 쓰기 위해서 이 협의체가 계속 움직여서 정말 그 무기체계가 다 완전히 수명을 다해서 없어질 때까지 책임지는 그런 협력기구들이 좀 운영이 된다 하면 LCPS에 대한 그 힘도 더 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업체의 그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방부의 문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및 토론 과정에서 이 국방부에 대한 권리사항 이런 거 좀 포함되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부 수명주의관리과장입니다. 총수명주의를 제가 잘 하고 있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수명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 주신 상케 회장님하고 그리고 여기 대부분 우리 총수명주의를 다 IS를 만들어 주시고 총수명주의 시작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다 와 계십니다.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정진선 팀장님도 실제 수명주기 관리 계획이 총수명주기 관리의 종합 문서 체계인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가이드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 방향을 정립을 해주었습니다. 공부 발전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지향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수행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군산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MRO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 정비라든가 조직을 보강을 해서 체계를 갖다 탄탄하게 하라든가 그 다음에 수명주기 지향점이
효율성 중심으로 어떻게 중심을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LCSP에 대해서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순비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 말씀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주기를 제가 청소년 주기를 시작을 할 때 이중국 국장님 밑에서 신고자였고 그 다음에 10년이 되고 나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소년 주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잘 안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청소년 주기를 하면서 정책을 갖다 많이 변화를 시켜놨는데 실제 변화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간 청소년 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청소년 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학학회라든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아셔야 되려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 청소년 교육이 처음 시작할 때 방사청하고 우리하고 실제로 이제 유사사업 통합사업을 했습니다. 성능계량은 창정비 시기에 맞춰서 해라 해가지고 성능계량 사업을 창정비 시기에 맞추느라고 획득사업을 3에서 6년간 늦추는 부분이 첫 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합참에서 전력화 시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놓친다. 회의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할 때 제발 지적을 좀 해주시오 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실제 이제 정책회의에서 통과돼서 실제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 사업 통합시키고 나서 1.3조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이 가는데 실제로 이제 청소년 주기를 갖다 시작을 하면서 이 권한 배분에 있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의 결정은 합창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 유지 부분만 담당하는 파트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BL 제도는 다 도입하기를 원했으니까 PBL 제도, 계약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제 착수를 했는데 2010년도에 PBL 계약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번에 한개 장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F-35K까지 12개 장비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카이다에서 신청 탱크가 있었는데 가동률이 2% 이상 높아지고 조달 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이 되고 재고 비용이 한 700억 정도 절감이 됐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서 이제 저희도 이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무기체계 중심에서 육해공 무기체계를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리부속 위주로 해왔는데 수리부속 정비를 포함한 부분 그 다음에 원래 이제 PBL의 제도 도입 목적이 제조업체를 통한 획득과 운영유지 책임 일어납니다. 그래서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를 묶어가지고 청소년 주기 비용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제조업체한테 맡기는 이런 부분. 영국은 조기행국이 도입을 할 때 획득비하고 30년간 운영유지를 묶어가지고 통합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PBL을 도입하기 위해서 수리비 비용을 절감시키는 엄청난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저희 PBL도 전국적으로 이런 방향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수부 표준화로 전지 발전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지가 과거에 1,500경 되는 걸 갖다 저희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조달 지시에다가 이런 품목을 우선적으로 조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윤활유가 특히 해외에서 도입할 때 윤활유가 무기체계마다 자기 윤활유만 쓰라고 지금 200종 가까운 윤활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연구원하고 협업을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대부분 생산 가능한 부분이고 조금만 개조를 시키면은 우리 국내에서 통일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실제 5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시키고 있고 상당 부분은 또 일부 개선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합참에서 소유제기를 할 때 성능 중심으로만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저희가 합참에다가 성능만 제기할 게 아니고
그 램이라고 해가지고 고장률, 가용도, 이 정비도 하는 부분에 품질 부분을 성능 제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램 잠정 목표값이라고 해서 이제 잠정 목표값을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의 품질에 대한 성능 제기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합참에서 성능뿐만 아니고 품질, 램에 대해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규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한테 들어와서 29개 장비에 대해서 각 부품별로 고장률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장이 다발되는 품목들을 50만 개 품목을 갖다 저희가 피드백시켜가지고 재정비를 시켰는데 이 개선을 시켰는데 이게 한 300억 정도 절감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었습니다. 부품 단종 관리 체계 부분은 이미 방위사업청은 신규 무기 체계부터 2018년도가 단종 관리가 의무화 됐습니다. 전 무기 체계에 대해서 부품 정보를 입수하고 단종 관련 단종이 될 것이다 하는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에 전 부품을 조사해서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럼 신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실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단종에 대한 정보 입수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품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갖다가 확충을 시키고 있는데, 노력이 저희가 정말 노력했지만은 내년까지 저희가 목표하는 건 14명인데 4명 정도밖에 획득이 안 돼가지고 국회에 요청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좀 더 획득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수명주기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비용 분석, 획득 시에 운영주의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한 추정치를 보면은 이 업체가 분석을 하고 저 업체가 분석할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다에다가 분석, 운영유지비 분석 전문 조직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10명을 확충을 시켜가지고 신규 무기 체계가 도입될 때 운영유지비 분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획득 시에 운영유지비 목표 설정, 한도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목표 범위를 벗어나면은 실제로는 대선을 하다가 획득될 때 페널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이런 부분으로 제도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 이제 총수명주의 관리를 하면서 기반이 구축이 되고 나야 총수명주기 아까 LCSP가 완전성을 갖다가 가진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기반 구축하고 나서 LCSP를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지만은 아까 지나적 관리처럼 수명주기 관리에 기반이 덜 구축된 대로 지금 된 상태에서 수명주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수명주기 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런 발전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좀 제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4시 반까지인데 아까 사실은 10분 예정이 없던 프레젠테이션이 추가돼서 40분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정말 그 행사 지원해 주시고 굉장히 바쁘신 우리 김진찬 대표님 까지 자리 지키고 계신데 우리 김진찬 대표님 한 말씀 전해서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대표이사 수행하고 있는데 이 디테일이 큰 것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이런 세미나나 학회나 뭐 이런 페로토에 있을 때 페로토는 거의 참석을 못하고 앞단에서 거의 인사만 하고 나가는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리를 지켰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드릴 질문은 없지만은 이런 앞으로도 이런 토의에 쪽 시간을 내서 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제한돼서 그 패널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그 직책과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1, 2분 내로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네, 방산학회 임원입니다. 정충식 박사입니다. 지금 국방부 문희영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아쉬운 게 방사청의 담당 과장을 좀 불러서 패널로 앉혔습니다. 이 수명주기 기간에 대한 절차, 그다음 앞으로의 이런 규정 같은 것들 같이 정립이 됐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방사청에 근무하면서 이런 걸 공수기랑 계속 해왔어요. 그럼 개발초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신규 개발할 때 이게 수명 주기를 그때 결정을 해놔야지만 이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폐기 단계에서 이런 수명 주기를 운운하니까 다시 또 그 관련 기관에 영역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행해서 한 번에 국방부 정책에서 한 번에 그 영역을 받아서 방사청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습니다. 네, 회장님 코멘트 하실 거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질문은 아니고요. 네. 사례 하나 보면.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NIG 넥슨에서 유도무기 전자장비 쪽 그 운영유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범수이라고 합니다. 팩트가 운영유지의 군수가 연결이 안 돼서 이 업무 애로사항에 있어서 짧게 사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모 무기체가 있었습니다. 이 모 무기체계가 전력화가 아직 안 끝났는데 다수의 단종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종품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력 개선비를 쓰는 이 전력운영 단계, 팩트 단계에서는 단종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가 프로세스를 다시 해야 되고 또 방해력 개선비에 그 비용도 안 돼 있어서 무득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운영유지를 넘겨야 되는데 운영유지에서 받는 분은 단종이 발생돼서 운영유지가 안 될 거를 알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영유지 단계에서 비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전력화가 안 되고 양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획득 단계부터 운영유지 쭉 단종이라든지 국산화 이런 계획이나 필요성이 쭉 연계가 되서 가면 단계적인 진화적인 결과가 맞물려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무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HSP나 또 그 국방부 군수부 수명주의 발표하는 단종 대책이나 국산화 개발 이런 것들도 좀 실무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국가의 전력과 방위력이 개선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임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실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 보통은 이런 논의가 항상 획득 과정에서만 논의가 많이 되고 운영유지에서의 의견들은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짤막하게 제가 실제 그런 현상을 좀 문제점을 발견했던 게요. 그 실제 정비 부대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이 그 기업들에게는 값어치가 엄청 높은 그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도 대부분 이제 획득 단계에서만 거의 마무리가 되고 결국은 또 다시 운영유지에서는 잘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점이 계속 어떤 뭐 LCSP라는 뭐 문서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이 획득에서만 끝나버리는 문서 형태다 보니까 정말 이게 진화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면 저는 오늘 정비청장님도 오셨지만 정비청장님이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개발 단계인 업체와 아니면 개발 단계에서 그런 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이나 아니면 법제화를 좀 시켜야 하지 않는가. 이것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진화적인 발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패널들 중에 뭐 코멘트 하시고 싶은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한계라고 그럴까요? 좀 부끄러운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김영우 회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초기 획득 비용은 20에서 40%고 나머지가 사실은 60에서 80%인데 사실은 언론이든 국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20에서 40%에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나머지 60에서 80%에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는 게 현실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세미나는 뭐 정비 획득 관련 주제였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이 키워드는 아까 이제 협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윈윈입니다. 윈윈. 우리 이제 흔히 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공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런 민과 운이 상생하는, 윈윈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총수명주기 관리 측의 이 세미나도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좋은 또 문제 제기와 또 그 의견 수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 만들어주신 방산학회 회장님 28회 생신도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감사히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오늘 이상으로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